우리 일본은 아예 망했어. 이래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여기 태풍 산산 이후 피해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현장 복구 작업을 하던 일본의 구조대원이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풍 지진의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일이며 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한국은 어떤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큰 폭풍이 우리 마을을 강타했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히로시이고 일본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지만 그날 본 광경을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는 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밖을 보니 하늘이 짙은 회색,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바람이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크게 윙윙거렸습니다. 히로시, 즉시 역으로 와야 해요. 전화를 받으니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급히 제 유니폼을 입고 차로 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보이기 힘들었습니다. 구조대역으로 가는 길에 쓰레기통과 자전거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동료들이 장비를 모으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호출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사가 우리 모두를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요. 그는 소음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해안을 강타했어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태풍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큰 홍수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제 심장이 뛰면서 큰 구조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을을 지나면서 눈으로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거리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찢어진 집들을 지나갔고 전선은 곳곳에서 떨어져 젖은 땅에서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제 마을, 제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홍수에 잠긴 집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물은 이미 2층 창문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팀과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트를 준비하고 홍수 물속으로 나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보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어린아이들. 그들은 흠뻑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미로 감싸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들을 대피소로 데려가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에 갇혀 있었고 학생들이 학교 지붕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밤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피곤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동네가 물에 잠겼고 건물들은 무너졌으며 차들은 장난감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지진, 쓰나미, 홍수.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작은 버블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혼자서 쓰러진 나무를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를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노인이 집 앞 계단에서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커뮤니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돕는 정신은 어디에 갔나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일을 겪고 있다는 느낌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 아주 다른 재난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다른 장소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 전에 한국 여행 중에 본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첫 햇살이 지평선 위로 살짝 비추기 시작하면서 이마에서 땀을 닦았어요. 팀원들과 저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로 쉬지 않고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잔해 속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주위에 파괴된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들은 평평해졌고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여기저기 튕겨나갔으며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어요. 모퉁이를 돌자 제 시선에 들어온 장면이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어요. 한 노인이 거리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그의 다리는 심하게 다치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닫혀있는 노인을 지나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쪽을 잠시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가 단순한 장애인 양 그를 피해 걸어갔어요. 어떤 여성은 그 노인의 팔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저기요. 제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 말은 아무 효과가 없는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은 계속 바쁘게 지나쳐갔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했어요. 마치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백히 괴로워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아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보니 그는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의 다리는 심하게 베이고 부풀어 있었으며 아마 부러졌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하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질 거예요. 노인의 눈이 깜박이며 열렸어요. 그는 저를 고통과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간신히 속삭였어요. 저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그의 다리를 가능한 한 깨끗이 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쳐다봤어요. 이제라도 누군가가 멈춰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제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고 더 빨리 지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절망감을 느끼며 라디오를 통해 의료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런 무관심과 냉담함은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이들은 이웃들,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응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제 마음은 몇 년 전 한국에서 본 매우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재난 준비를 위한 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긴급 상황을 더 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누기로 되어 있었죠. 그 여행에 대해 기대가 컸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라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했어요. 그 방문이 제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랜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죠. 여행의 처음 며칠은 꽤나 평범했습니다. 답답한 회의실에서 많은 회의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 정말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 편으로 돌아가기 전 서울을 탐방할 자유로운 오후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죠. 그날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햇볕이 따스하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걷기에 딱 좋은 날이었죠. 우리는 면비역 고궁을 방문하며 화려한 전통 건축을 감상했습니다. 분주한 시장을 거닐며 길거리 음식의 냄새와 풍경을 즐겼죠.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몇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죠.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우르릉 쾅쾅하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쳤습니다. 마치 좋은 날에서 완전 혼란으로 스위치를 튼 듯했어요. 비가 하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쏟아지면서 거리는 빠르게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우산이나 우비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몇 초 만에 우리는 뼛속까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피할 곳을 찾아서 비를 피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를 멈추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도망치기보다는 놀랍게도 평범한 시민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상점 주인들은 모래주머니를 들고 나와서 인근 건물의 홍수를 막으려고 했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며 우산으로 보호했어요. 고등학생들은 교복이 다 젖은 채로 함께 모여서 배수구의 잔해를 치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슬을 만들어서 배수구에서 나무십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팀워크와 결단력에 감명을 받았죠. 그 공동체 의식과 상호 지원은 놀라웠어요.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의 선을 위해 집중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학생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웃으며 저를 손살에 쳤습니다. 한 학생이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처에 있던 나이 많은 분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손님이세요.
저희가 이 일을 맡게 해주세요. 그들의 친절과 이타심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외국 손님이었는데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힘듦보다 제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폭우가 심해질수록 이 공동체 정신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우산을 나누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고객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의 상점에서 대피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한때 홍수에 갇힌 차를 지나쳤습니다. 주저없이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차를 높은 곳으로 밀어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운전자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으니 도움을 준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두가 차분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패닉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서로 돌보자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젖은 몸을 마르고 있지만 제가 방금 경험한 놀라운 공동체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하나의 큰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젖은 옷을 입고 자면서도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목격했음을 알고 있었죠. 일본에서 재난 대응 작업을 하면서 본 것 이상의 사회적 응집력과 상호 지원의 수준을 말입니다. 이제 부상당한 노인 곁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그 같은 연대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제 동포들은 이 재난의 여파 속에서 자기 보호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응급팀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안도했어요. 응급팀이 노인을 들것에 실으면서 한 응급요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를 발견해줘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누워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이 막혔어요. 응급요원의 말은 제 걱정을 더 깊게 했어요. 이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태풍의 생존자들 사이에서 무관심과 냉담함을 더 많이 목격했어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기색이 없었어요. 우리 팀이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려 했지만 우리는 어색한 침묵과 회피하는 시선만 받았어요. 대피소에서도 사람들은 공동체로서 함께하기보다는 대개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 같았어요. 앰뷸런스가 떠나면서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태풍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는 막대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상처가 드러난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공동체를 지탱해야 하는 사회적 유대의 균열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쭉 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건물을 재건하고 잔해를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공동체 의식과 공동 책임감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작업으로 향하면서 저는 그 연대와 연민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마 그것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 요원들이 부상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 봤던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도와주는 그런 느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다 자기 살 길만 찾으려는 걸까요? 일본인들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인 걸까요? 하루 종일 더 걱정스러운 것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단지 한 명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지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존자 수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했을 때 거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슬프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대피소에서도 정말 조용하고 외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대피소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자기 가족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대피소 구석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엄마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거나 적어도 위로의 말을 건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그저 무시하는 척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다른 걱정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음식을 나눠줬지만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건강해 보이는 한 남자가 2가지 분량을 자신이 가져갔고 그 옆에 있던 노인 여성은 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실망한 얼굴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점심을 그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해주어서 놀라는 듯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힘든 일이었죠. 길가의 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줄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냥 안에 있어 우리를 창문 너머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나왔지만 우리가 체인톱을 사용해서 너무 시끄럽다는 불평만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치워서 응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면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깊게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정말 피곤하고 약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예외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 할머니들, 정장 입은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를 도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으는 것이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선 사람들조차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제 어린 팀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도 실망감을 느끼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일본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그룹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것으로 평가받았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웃보다 자신만을 더 걱정하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침낭에 누워서 제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루 동안 본 작은 순간들, 무시된 부상자, 외로운 대피소, 이기적인 음식 착취자, 불평하는 이유들 떠올렸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모두 합쳐지면 걱정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탱하던 접착제가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큰 일이 단순히 태풍 피해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진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거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후 드디어 쉴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용한 긴급 대피소에 혼자 앉아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항상 함께 일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감고 5년 전 한국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큰 폭우 동안 일반 사람들이 구조대와 함께 나서서 도왔던 모습들, 이웃들이 서로를 챙기고 자신이 가진 조금의 것을 나누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죠. 모두가 마치 하나의 큰 팀처럼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그 공동체 정신은 사람들을 더 나아지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았기 때문에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도시도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눈을 떠서 대피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앉아 있었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음식이나 물품을 나누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아이들을 바쁘게 하는 활동도 없었습니다. 방은 차가웠고 온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릴 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집을 고치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은 어떻게 변해버린 걸까요? 더 생각해보니 이것은 단순히 재난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자기만을 챙기는 곳이 되고 싶은 것인지요? 변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라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피소에서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말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단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우습게 보이거나 구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방법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뿐이죠. 드디어 잠자리에 들 때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현재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일본은 큰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를 재건했죠. 지진, 쓰나미 등 많은 재난을 이겨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한국에서 본 그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웃이 다시 서로를 돌보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가 되고 어떻게 나를 구할까가 아닌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면서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서로를 지원하고 도전을 함께 맞서는 미래의 일본을 상상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아무도 뒤처지거나 잊히지 않는 일본을 상상했습니다. 내일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의 대화, 하나의 교육 세션, 하나의 작은 친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함께라면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강하고 배려하는 일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안의 생각으로 저는 드디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가오는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